네,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오늘 이진영 교수님이 이제 그과 함께하는 지식인의 성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되게 유명하신 학자와 기업계에 계신 분들 모여서 오늘 포스트 코로나 국가 생존 전략 과학기술 초격차가 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볍게 얘기를 할 건데요. 요즘 되게 핫한 코로나 지금 이슈가 많은데 미국에서 스탠퍼드대 그 신경과 바이오공학과 교수인 이진영 교수님께서 한국을 귀국하셔서 저희 만나서 오늘 가볍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그 SK바이오팜이 가장 최근에 핫한데 네. 아시다시피 SK바이오팜이 이제 신경계 질환 쪽으로 지금 FDA 승인을 받고 어떻게 보면 좀 드물게 지금 직접 글로벌 전략을 하고 있고 이진영 교수님께서는 그 CNS 쪽에 특히 이제 전기공학과나 이런 공학 쪽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두 분이서 좀 많은 어떤 질의응답한 궁금한 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게 되게 전통적인 신약 개발 방식이고 이진영 교수님은 스탠포드에 특히 이제 IT 기술이 굉장히 강한 대학인데 신경계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그런 걸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구민 소장님께서 좀 이런 스탠포드 대학에서 지금 CNS로 IT를 어떻게 하는지 뭐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한 25년 이상 이제 CNS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시판 출시하는 약물들 개발을 하긴 했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준 교수님도 인터뷰하거나 실제 연구 주제에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CNS는 굉장히 좀 모르는 영역들이 많고 네. 블랙박스처럼 네. 뭐가 넣으면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나마 가장 저희가 접근할 수 있겠다고 하는 질환으로 이제 뇌전증이나 뭐 슬립 질환 관련된 약물들을 1차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준영 교수님이 이제 주로 연구하시는 분야도 이제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이 서킷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연구를 해주셨고 또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엘비스가 그 뇌전증에 일단은 그 시작을 해주셨던 상황이어서 궁금한 거는 그 뇌전증으로 엘비스에서 진행하고 있던 상황 개발 상황이나 뭐 진행 상황들이 좀 궁금하고요. 사실 이제 CNS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진단도 그렇고 약을 처리하고 나서 효과가 어떤지도 사실은 굉장히 네. 뭐 설문에 의한다든지 네. 이게 정량적인 어떠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 저희가 약을 네. 개발하고도 이게 정말 잘 작용을 하는 거냐 아니냐 또 어떤 환자군을 대상으로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 네.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좀 풀고 계시는 걸로 해서 굉장히 반가운 연구를 해주셔서 네. 그 상황들을 조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네, 아주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선 SK바이오팜에서 이렇게 신약을 FDA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미국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SK바이오팜의 성공이.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SK바이오팜만 그런 게 아니라 제약을 전통적으로 하는 회사들에서는 이제 20년 해가지고 약물이 하나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보물찾기 형태로 그냥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되는데 그게 상당히 이제 IT 기술 쪽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거리가 있죠. IT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뭐 셀폰을 하나 만들었으면 다음 셀폰을 출시하는데 10년 동안 보물찾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내가 이걸 이렇게 바꾸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현재 제약 특히나 뇌신경계 관련해서는 보물찾기조차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물찾기를 할래도 이 찾은 보물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환자한테 가서 효과가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해야 되면 이게 그거에 따른 variance도 너무 크고 그게 정말 reliable한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환자를 고르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환자가 정말 이 질환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질환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좀 세분화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것도 알 수가 없고, 약물을 주고 나서 결과도 알 수가 없으니 특히 어려운 보물찾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는 거에 가장 핵심은 이제 그거를 그런 보물찾기에서 떠나서 이제 시스테마틱하게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전환을 해서 그걸로 IT 기술처럼 개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인데, 예를 들어서 그 유전자 기술이 많이 개발된 것들은 암 같은 것을 치료하는 데는 그런 플랫폼을 구성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근데 뇌에서는 사실은 유전자는 그런 역할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하는 게 뇌질환 치료의 목적이에요. 유전자가 잘못되어 있어서 유전자를 고친다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동작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일단 환자가 오면 그 환자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알아내야 그걸로 환자도 구분을 할 수 있고, 그 환자의 상태를 정상화할 수 있는 약물을 체계적으로 찾을 수가 있죠. 체계적으로 찾고, 찾은 다음에도 그냥 환자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과가 정량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플랫폼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회로에 대한 개발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을 함과 동시에 또 그 결과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첫 번째로 저희가 뇌전증을 선택한 거는 이제 뇌전증이 그런 뇌에 관한 정보를 병원에서 지금 얻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그런 도구를 환자들에게 전달하기가 제일 용이하고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선택했고요. 지금 뇌전증에 관해서는 그런 일들이 다 사이언티픽하게는 완성이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프로덕트화하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FDA 승인을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뉴라이크 사이언스 김봉철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바이오텍 회사고 지금 CNS 쪽으로 그 회사를 이렇게 뭐 파이프라인이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를 한 5분에서 가볍게 해주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뉴라클 사이언스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물질은 이제 모달리티는 항체로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올로지컬하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치매 분야도 보면은 스탠포드하고 또 USC 보면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기존의 치매를 어떤 서킷의 문제, 신경의 문제로 보던 관점이 있었어요. 그럼 뭐 뉴로센트릭하다. 근데 최근에는 이것을 치매를 어떤 뉴런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글리알 셀, 뭐 뉴런의 마이크로 엔바이런먼트, 그래서 글리알 센트릭한 뭐 접근이라고도 또 쓰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스탠포드 그리고 USC가 굉장히 그 분야를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 신경계 질환에서 이제 앞서가는 영역들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게 사실 구분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이게 뉴런에 의해서 일어나건, 뉴런이 디제너레이트해서 일어나건,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뉴런이 디제너레이트 되건, 아니면 뭐 글리어셀의 무슨 시크리션에 의해서 일어나건,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이 전체 회로에 시스템 펑션을 디제너레이트 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거기서는 다 그게 변수죠. 이게 뉴런이 변수인지, 글리얼셀이 변수인지, 아니면 이게 뭐 다른 인플레이션이 변수인지, 그런 변수들이 다 있는 것이고, 그 변수가 뇌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의해서, 그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제 소견입니다만,
그게 사실은 다 같은 뇌회로의 플랫폼에 연결이 되어야만 목적은 이게 간질이 됐건 어사이머스 디지즈가 됐건 뭐 사이키아트릭 컨디션이 됐건 어떠한 질환도 목적은 뇌 기능의 정상화입니다. 그거에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뇌 질환 자체가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뇌 기능의 정상화가 목표인데 그렇다면 그 목표를 정확하게 정의해 주면 그 다음에는 그 목표를 해하는 변수들을 하나씩 조절해서 그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내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이게 이 베리어블이 어느 레인지에 있어야 시스템이 정상으로 동작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리오셀의 기능이 떨어져서 뭐 질환이 생겼다라는 걸 발견하더라도 그럼 이 셀의 기능을 엄청 높이면 되느냐? 그러면 또 다른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이나믹 시스템은 이제 전자회로나 이런 걸 설계할 때도 그것이 동작해야 되는 normal operating range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operating range가 있는지를 알면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 변수 중에서 이 변수가 참 영향이 크구나 하는 변수를 알아내고 그 변수에 맞춰서 정상화를 하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이게 중요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변수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변수 중에서 어떤 것을 취사 선택을 할지를 결정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몇십 년에 걸쳐서 뭐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고 $1 billion 날라갔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거를 컨버지 할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유한양의 오세용 연구소장님께서 오셨어요. 유한양에서는 최근에 이제 레지어티닙 이제 3상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어떤 제약회사인데 연구소에서 굉장히 많은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한양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거를 좀 가볍게 좀 설명해 주시고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사실 CNS 쪽은 이제 첫 발을 들인 거고요. 전통적으로는 대사질환하고 온콜로지 쪽, 네. 예, 현재까지도 사실 대부분의 파이프라인 그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CNS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쪽이 미래 영역으로 가야 될 영역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섣불리 발을 들지 못했고 왜냐하면 어느 영역이든 저희가 시작하면 10년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이제 좀 계기가 있어가지고 CNS 영역에 지금 첫 발을 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전혀 연구 역량이 좀 전무한 상태나 다름없고요. 다만 이제 뭐 뉴스에 좀 나왔지만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하고 협업을 많이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이 있다면은 저희는 이제 CNS 첫 주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영역을 디파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부를 다 못하니까 일단 저희는 뉴로디제너티브 디지즈 쪽으로 하겠다. 그렇게 지금 첫 발은 뗀 상태인데 질문은 엘비스에서 지금 이제 뭐 간단히 소개시켜 주신 걸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거를 전기공학적으로 진단하는 쪽 그게 이제 첫 시작인 것 같은데 이런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이런 쪽은 사실은 언뜻 봐서는 임상적인 진단 그다음에 이제 대체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바이오마커를 사용한 바이오케미칼한 진단 이쪽인데 이 전기공학적으로 어떻게 진단이 될 수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파이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첫째는 간질이고 그 다음이 알츠하이머스하고 파킨슨이거든요. 저희가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파킨슨을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파킨슨은 베이설 갱글리아 탈라모코리컬 시스템 이 시스템에 뭐 밸런스가 깨져서 이렇게 디지즈가 생기고 뭐 거기에 일단 펑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파킨슨 환자를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파킨슨 환자인지 어떻게 아시죠? 주로 이제 현재까지는 의사들이 뭐 임상적인 거에 근거해서 이제 많이 그렇죠. 그냥 진단하시죠. 이렇게 보고 좀 손이 떨리는지 초기의 진단도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이게 아주 상태가 심해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이게 파킨슨인지 아닌지 감이 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진단을 해서는 치료가 어렵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면 회로의 밸런스가 깨진 거면 그 회로의 밸런스 스코어를 측정하면 되잖아요.
측정을 왜 안 하죠? 못하니까. 근데 그런 레벨로 측정을 가능하게 하려면 회로 자체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이거를 다 뜯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으려면 이게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요거를 측정해 보면 그 밸런스 스코어를 예를 들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디지털 이렇게 회로의 상태를 직접 보면 그 본 상태에 의거해서 진단도 할 수 있고 그 밸런스를 정상화하는 게 거기서도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발하신 약이 그걸 정상화하는지 또 스코어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neurodegenerative disease도 다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neurodegenerative disease든지 뭐 간질이든지 psychiatric disorder든지 모든 뇌에 관한 질환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핸드폰이 고장나서 가져가면 거기서 뭐가 잘못된지 알려주잖아요. 알려주지 않으면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든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또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게 여러 가지 variable이 나왔는데 그러면 내가 거기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variable들이 다 내가 원하는 목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측정하는 플랫폼이 있고 그거를 원하는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목표가 설정되면 그 variable의 관계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을 하거나 뭔가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좀 금광을 캐가지고 딱 약이 나오면 좋겠지. 그거 언제 다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진단을 먼저 하느냐, 뭐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금광을 내가 금광 찾는 기계 없이 찾으면 좋긴 한데 이게 CNS의 경우에는 금광 찾는 기계 없이 금광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광 찾는 기계를 만들면 금광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그 측정하는 네.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메인 디바이스라 네. 그럴까? 측정 도구는 뭐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이 사람은 그냥 여기 뇌파를 좀 찍어봐서 그 데이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회로의 동작과 관련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슨 MRI를 측정해서 할 수도 있고 측정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맛있다. 무엇을 봐야 되는지 아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저희가 리컨스트럭션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금광 찾는 기계 만들어 드립니다. 네. 저는 신데카바이오 지금 CEO를 하고 있고요. 그 작년 말에 상장을 했었습니다. 상장을 네. 했고 저희 이제 유한양에서도 저희 회사 투자를 했었고요. 스탠포드나 이런데 그 위치가 네. 대학과 기업과의 협업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에서의 상황,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제가 아는 많은 교수님들이 대부분 이제 작은 벤처 기업을 좀 만들었다라던가 아니면 그래서 더 큰 뭐 구글이나 아니면 다국적자회사의 협업 모델 같은 거를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대비 좀 미국에서는 좀 궁금합니다. 좀 그런 게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에 좀 생생한 정보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들이 다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고 사실 구글도 스탠포드에서 창업한 회사죠. 그게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큰 기업이 된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금광을 찾다가 실패하는 회사들도 있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트랜슬레이션에 관해서 culturally accepting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하고 계신데 동시에 하나 이제 제약 관련해서는 많은 제약사들이 투자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neurodegenerative disease나 뭐 psychiatric disease에 투자를 뭐 정말 많이 했는데 대부분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을 떠나서 이제 스타트업 같은 데다 투자를 해서 이제 뭐가 되나 보자. 그래서 그거를 사들이자는 모델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아주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SK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성공과 실패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이제 제약 산업이나 이런데 기반이 없는 회사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이나 아니나 경쟁력이 다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를 기회를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대란 토론했는데 마지막 좀 혹시 발언을 한 5분 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이요. 예. Winner takes all이고 시대가 급격히 변하는 세대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산업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그런 이제 하루아침에 내가 초격차가 있는 기술,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초격차가 있는 기술을 하루아침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제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잘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과 그것이 굉장히 그거는 뭐 좋게 들리고 추상적일 수 있는데 실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돈 안 들고 뭐 갑자기 초격차 기술도 있고 뭐 리스크도 하나도 없는 것을 바라는 그러한 애티튜드를 다 바꿔야 된다는 게 제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그건 지금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되게 능력이 유능한 인재가 많기 때문에 그 애티튜드가 바뀌면 상당히 잘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이미 좀 잘 된 거를 리스크 없이 따라가야겠다 이러한 마인드가 있는데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면 이제는 2등이 아니라 꼴등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꼴등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좋은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아까 말한 그런 난관을 다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인재풀이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다 같이 정말 잘 인식하고 다 잘 해보겠다는 뭔가 분열이 아닌 화합의 모습으로 잘 한다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바이오나 아니면은 의료진이나 이런 수준에 대해서 한번 글로벌리 보여준 것 같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교수님이나 이제 글로벌리 이제 그 한국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활발하게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서 좀 미래에 필요한 의학이나 아니면은 신약이나 아니면 디지털 의학에 대해서 저희가 다 같이 준비를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we will welcome Nathan Wolf, Dr. Nathan Wolf, and we will have a luncheon meeting on July 1st today. So we'll start. So if you have any question for Dr. Wolf. I think let me ask one question. Probably everybody wants to know, do you think this COVID will be terminated or will be ending someday? How soon, if so? You know, it's interesting because now the world, before COVID, there was really not a tremendous amount of interest in epidemiology. And now epidemiologists, everybody in the world knows what an epidemiologist is. You know, and of course, what I should say to begin with is we do have different, you know, just like there's different sorts of biologists or physicists, the same would be true for epidemiologists. And what my work really is about preparedness. So it's all of the steps we take prior to an epidemic, and almost all the modeling I do is anticipatory rather than sort of real-time modeling, which is a specialty. So that's not necessarily my expertise. Having said that, I certainly think that this is something that you know, will be addressed. All the evidence and others at this table are better placed to speak to this, but does suggest that it's more of a question of how long there is immunity to COVID. And again, I should pass this to other individuals, but it seems
that it really is a matter of time, and it's not at all unlikely that this will be the fastest vaccine, efficacious vaccine for a viral agent that's ever been developed. And, do I think that that's going to be, a year from now, we're going to be sitting in a COVID-free world? No. But do I think that having been through these before, my view tends to be that everybody is very focused when it occurs, and there will be a moment. I don't know if it's in, I certainly hope it's closer to 3 years, but I know it'll be, less than 7 years when people won't even be talking about COVID anymore. In the same sort of way that, I don't know, maybe it's not as big of a topic here, but say 9/11 in the United States, right? I don't remember the last time I saw terrorism, not only on the front page, but in a newspaper. And there was a point in time, for example, throughout the first 5 years of the 2000s, where it was a daily part of everybody's conversation, and nobody could imagine a world in which we weren't going to have that.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I think that this has to be seen as an opportunity, because human nature is such that we will forget about this sooner than we think, and I think that would put us in a pretty bad position. But I mean, one of the things I would love to hear from the other experts at the table is, their thoughts on vaccine development, where we stand with regards to the pipeline, where the advantage resides. And also for me, I think one of the most fascinating issues is, as a modeler, we model about 20, 25 parameters, which is pretty intensive models, right? And having said that, the only time that I've really gotten to the nuance of modeling the sort of day-to-day reality we have here is with a different kind of model, namely with movies. So I was an advisor for the movie Contagion and I Am Legend, and I've had the opportunity to advise some of these movies, and they're quite interesting. And when I speak to the directors and writers, I say to them, you're effectively doing a modeling exercise. It's a very specific, you've picked a whole range of different parameters, but you're running that model through and creating a compelling story, a realistic story around a particular set of scenarios. And among the things that I imagine in our frankly fraught and politically fragile world, with the level of inequality we have, I would love to hear thoughts both on the pipeline and what we're going to experience with regards to how things are going to be rolled out. What are going to be the political dimensions? Are these going to go to the most fragile populations in the world, the most fragile populations in the wealthiest countries, everybody in the wealthy countries before the fragile people in other countries get them, and how that's all going to happen? Sorry, I know you're supposed to be asking me questions, but I'm going to throw it a hardball to start with. Onto your question on how this is all going to play out, the answer is nobody really knows, right? But we can all guesstimate how it could be based on, historical benchmarks and a little bit of imagination. My sense is that there will be an end to it, but it probably will take a bit longer than most people anticipate. Vaccine is one possible way where this could come to, if not an end, at least to a very contained situation. Why I am hopeful about a vaccine is for a couple of reasons. Number one, if you look at the success rates or the attrition rates of pharmaceutical pipeline, typically it takes 10 products in a phase 1 trial for one product to be successful. So the success rate is about 10%, right? For vaccines and drugs by and large. And we already have 10 vaccines in phase 1 trials, and more are expected to come. So if you just take that statistics, you should have at least one vaccine candidate that is successful.
Plus, we also see that there are multiple new approaches being tested. If you look at the attenuated vaccines, protein antigens as vaccines, DNA vaccines. So multiple new approaches are being tested, and there is unprecedented cooperation between the academia,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regulators because of the magnitude of the issue. So everybody is willing to go the extra mile to make it happen. But we need to be grounded on the timelines and the effort it will take. Just as an example, if you take the case of Ebola, right? It took more than 40 years to develop a vaccine. Varicella, 26 years. Human papillomavirus, 15 years, right? So what we are trying to achieve, a vaccine within 2 years, is a humongous task. And if we get anywhere close to it, it's a big occasion for celebration. That's what I have to say. Great. Dr. Josh was explaining about the vaccine development and your prospective opinion. I want to add some little bit my opinion on that. Actually, there are many, vaccine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and not even was commercialized and not used for the preventive vaccine, but there were many different technology has been evolved and researched. So that's the reason why at this time with the COVID-19 period, we can easily to adopt those technology and then to develop the many vaccine pipeline as a candidate in clinical program. So the all total, I think June 24th, WHO officially made a landscape, and they're saying it's a 16 pipeline of the candidate is in clinical development at the moment, and 125 vaccine candidate in preclinical stage. So their approach was modality-wise. There are several other modalities they can, utilize to develop this vaccine. So I think that's a good sign. We can use all tools to use and then to prevent this COVID-19. That's our work we can do as a scientist and as a pharmaceutical companies workers to prevent this virus. So I think depending on the criteria, what is the successful vaccine we are developing? That's the thing I think all experts through the WHO and some other foundation they can discuss, and then today also they are thinking of. So I think I believe there is some vaccine can be developed. Of course, for this COVID-19, but so efficacy-wise, there have some different questions and opinions. So the COVID-19 as a virus who attacked the human at the moment, and then that is the second wave is coming right now. That's what all people say. In that case, I think compared to the first round of the attack, right now is rather controllable, right? By physically, we can control, but still there is some, patient who has infected, and so I think the vaccine, not only the vaccine, I think the diagnostic and the therapeutics and the vaccine are all together are required to prevent this, COVID-19 and cure people. Yeah. So in that sense, our efforts as a human to prevent this virus and then to challenge the virus. But I think the COVID-19 is not only the one virus. They are, attacked to us. I think the next round, like another virus will come. That's the one
we had experienced so far. So I have some question to Nathan. Based on our experience in the human history, I think SARS around 2007, right? The virus was coming, and then after that, the MERS was 2012. So now we are COVID-19. They're all, coronavirus, very there. Okay. So what's your prospective opinion to coming the virus? What kind of virus is coming, and what is the expectation? And then, for that, what's the the human can do for this situation? Yeah. So it has been interesting. As I mentioned, I've spent the last 5 or 10 years still doing work in the field and some of the work that I did earlier, but increasingly working with financial side of the problem, and including with insurers. And I grew to really enjoy working with the insurance industry, which was something that I hadn't necessarily anticipated. And when I say the insurance industry, it's a large industry, and some of the most analytically sophisticated in the insurance industry are at the reinsurance companies. These are, in some cases, 150-year-old companies that their job is to actually insure the insurance companies. And these are very, very sophisticated modeling entities that think from an actuarial viewpoint, but think deeply about catastrophes like hurricanes, earthquakes, warfare, pandemics. And they have a slightly different view of these things. It tends to be often physicists, mathematicians that are doing sort of the high-level actuarial work. But they think of probabilities as, the way they phrase it, is a 1 in 50-year event, a 1 in 100-year event, a 1 in 1,000-year event, to try to create an apples-to-apples way to judge relative risk of certain events of a particular severity.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ve adopted at MetaBiota in the way that we do our modeling and analytics to try to understand it. And currently, we're seeing this as an event which is probably, think of it as a 50-year event, something like that. So this is not, we would not expect events of this magnitude to occur on a regular decade. And this is based on modeling and based on historical outbreaks informing that modeling. Now, of course, 1 in 50-year event is the probabilistic measure. 1 in 50-year event may not occur for 100 years, or it may occur within 20 years. But this is a substantive pandemic event, and while I do think that I thought among the more interesting questions in this morning's sessions was what are my thoughts on this, the new scientific work being done on this H1N1 strain, which is actively spreading among swine populations at an epidemic level within swines, and seems to have the capacity for cross-species transmission to humans. And part of the answer to that is the fact that we're in a particular pandemic. It's not like, usually the nature of, and again, I would leave it to other experts in this, but my understanding is usually you're not experiencing more than one common cold at a time, right? It's the nature of the way that your intrinsic immune response, but that's not the case on a population level. There's nothing at all which prevents us from experiencing multiple pandemics simultaneously. And the longer that this pandemic goes on, the increased chance that we will have, a bad pandemic influenza that occurs simultaneously, and also other catastrophes, right? This creates a certain level of fragility to our global human political, cultural, economic features that a very bad tsunami, a hurricane, an earthquake, conflict could create. Anyway, I think it's just something that we should be aware of,
right? This is something which is clearly going to go on for some time. There will be other catastrophes that'll occur at the same time, and having two major global catastrophes simultaneously is not something that I certainly can remember from recent, human history. But I would say, the probability of a major event, COVID does create a little bit of what I like to think of as social inoculum, in the sense of, and that's what we hope for, which is that people will take it as a serious risk. I spent the last 5 years running around to companies trying to give them quantitative information on their exposure to potential future pandemics. And I think I mentioned, we created an insurance policy for business interruption, which was available for companies starting about 2.5 years ago, where a company could buy it, and if their business was shut down because of a pandemic, like COVID, they would be paid out. Nobody purchased that insurance. Now, we live in a different world. Companies, it's a little bit like cyber. If you go back 10 years ago, cyber was cyber risk, hacking risk before, say, the Sony hack, before, some of the major, WannaCry ransomware. It's not that CEOs and boards weren't aware of some sort of cyber risk, but the world transitioned, and now it's a situation which is not, am I going to have cyber insurance, am I going to have a cyber plan, but what's the level? And I think that will be the future for corporations and pandemics. And I think that there will be social inoculum. And I think even, I can't help but wonder as, as I sit here in South Korea and at home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such a dramatically different experience with COVID right now, and what are the reasons for that? Right? Why is that the case? And there's a million things that you can think about. Leadership is an obvious one. But what are the other features to it? I do think that the experience with MERS, for example, and SARS, which are things that we didn't experience, might have added to this sort of social inoculum, where people in societies in East Asia that were plagued by some of these previous pandemics had a view in the population which was, well, yes, we're going to wear masks. Of course, we're going to do those things. And so, the fact that we've had COVID doesn't decrease or increase the probability that future pandemics will occur. If we're fortunate, it'll increase our capacity to respond more rapidly to them. And hopefully it'll help to push forward some of the research that I mentioned in my talk yesterday that does give us the tools to determine what are the ways that we can decrease the emergence of some of these new viruses. So Nathan, a lot of experts have predicted a pandemic. There are books written about it. There's a lot of, TED Talks. You've given one. Bill Gates have given one. But still, we were grossly underprepared for something like this. And once we get out of the COVID situation, there is a risk that we may do the hyperbolic discounting, something that is not in front of us. We may just ignore, be just optimistic, and things will get back to normal. So how do we avoid it in the future so that we at least get a bit more prepared? I mean, I do think we should be thoughtful in our language. Black swan is often right? This was not a black swan event, right? This is a 1 in 50-year event, right? That's not a black swan. Something that occurs on average every 50 years is not a black swan event. So I do think, first of all, that's why, even though I have to constantly be cautious because people are dying and people's lives are being devastated, where I think not as important, but critically important at this moment is to think about future pandemics, right? Because the world's attention is here now, right? This is 9/12, right? This is the moment when people are paying attention to it. And it doesn't seem like it, but they will move on. Yeah. They're going to move on from this. And, the other thing which I think is very important, and I don't know the right way to do it, is risk literacy,
I just believe that part of the challenge is that, you know, we have these meetings among people who are trained in statistics, right? You can't be none of us can do with any of the science we do without statistics, without an understanding of probability. So we all take it for granted when we speak to each other. But people, by and large, do not have a good sense, and frankly, policymakers don't always have a good sense of relative risk. I still talk to people about smoking, which still this year will kill 6 million people. 6 million. 6 million people will die this year of smoking, right? And again, I'm not saying, and the flip side of it for me was, you know, was 9/11, because the proportionality of response to death was, I think COVID helps. I've been making this argument for years, and you have to be thoughtful, right? Because it was a catastrophic event, it was a costly event, and a lot of people died. But I don't think anybody would argue today in a post-COVID world that the proportionality of our response to the terrorism events of the early 2000s was even remotely close to the appropriate proportionality, right? Let's just be honest about it. That was wrong. We did it wrong. Now, but that doesn't matter. It doesn't mean that we're not allowed to prioritize some deaths versus other deaths, right? Smoking deaths, there's 6 million of them, and I still think they're deeply underprioritized, right? Think about it, 6 million every year, 6 million every year, right? This virus is not going to kill 6 million people. But let's take a step back and say, my point though is, even if you argue it's not proportional, our response to terrorism, it doesn't mean that each death is the same in terms of the relevant policy response or the relevant fear, because you could argue that if you don't counter terrorism, it has a tendency to increase. A new phenomena, just by natural logic, requires a different kind of response because it's not something that the society is adapted to. Right, the 6 million people that are dying each year of smoking don't have nearly the economic devastation. I mean, if you aggregate over long periods of time, they do. But I also think risk literacy in policymakers and in the general population as well. The notion that people are not wearing masks in the United States is terrible. Yeah. Do you think this is a right moment for us to lock in resources for pandemic preparedness for the future? Because what we have seen in many countries is when a devastating event happens, of course, there is a lot of resources, and then over time, things get cut. And many of these departments who have to handle these situations are very underfunded, right? So is there a way, I think the US, the Congress has to approve every year, right? Such a good question. Yes, that is my instinct. Maybe there's a special moment. Maybe the moment. Again, I don't know. I think that is the question, at least from my particular view, is when people have forgotten this, when this has become 9/11 and people remember it as being massive when it happened, but don't think of it on a daily basis, then it's too late. I think now I feel very sensitive about even making the argument. It seems a bit early because you have people that are dying and you have, huge economic devastation, right? And that is probably just beginning, right? So maybe it's when you start getting the first results from a phase 3 trial that look positive, right? The moment may be, because right now the corporations have come back to us and say, okay, yeah, we should have bought that insurance and we're ready to buy it. But most of them are still not there, right? They're like, when do I open? How many people am I going to have to fire? What the CEOs are not thinking about the future. So, but I think what your question is a critical one, and I'd love to hear other people's thoughts on it. Maybe it's when. Right now, I do think there really is this question, are we living with this in 5 years, right? And could it be worse in some ways in 5 years, or could it be compounded by other things? And that may not be the optimal time. And it's the way that these countries are printing money.
it's a very tough one. It's sort of like burning. People don't tend to. First of all, insurers won't insure a burning house. You know, a house that's burning. Number one, and normally people buy insurance after events, but probably not during events. So this is a weird one because it's not a hurricane, it's not an earthquake. This is a very, very prolonged human global catastrophe. But we better think about this. And I think it's sort of when, you know, you can see the end a little bit more clearly that we say, never again. Okay. Never again. Yeah, that was our pre-lunch discussion with Nathan Wolf.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And we will have lunch and then we will discuss more. Thank you. Thank you so much.